네, 우석진 교수, 김원장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풀기 차원에서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일전에 한번 교수님하고 저거 한번 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공지능 AI로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 하버드대 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뭐 지난 며칠 사이에서 상당히 좀 반향이 좀 있는 건데 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직업이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신입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경력직을 채용할 것이냐. 오. 그 문제가 지금 그 이 챗GPT가 발달된 이후에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그림까지 가져오셨어요?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오, 저 빨간 건 뭐고 파란 건 뭐예요? 저 파란 거는 이제 경력자의 채용 그 동향인데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오. 그 AI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봤을 때 경력자를 조금 더 아주 많이 채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예. 그 저기서 시니어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신입들 주니어라고 표현되는 거는 그 이후로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네. 네, 그래서 그 저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문제인 게 뭐냐면은 경력은 어디서 쌓아? 아니 뽑아줘야 쌌지 뽑아줘요. 경력을 쌓아야지. 경력을 쌓아야지 경력자가 되지.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나니까 특히 이제 개발자들도 보면은 프로그래머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대규모로 지금 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다 대처가 가능하니까 이 새로운 아이디어 내거나 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경력자들은 살아남고 그리고 주니어로 들어왔다가 승진도 잘 되는데 새롭게 진입하는 시장이 굉장히 지금 막히고 있다. 근데 어쩌면 그게 상식적일 수도 있는 게 인공지능의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질문을 잘하느냐 능력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경력자가 질문을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주니어로 들어오면은 뭐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간단한 기사 쓰고 뭐 보고하고 이런 것들 뭐 기본적인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도 잘한다는 거지. 그 정도는. 근데 위에서 에디팅하고 이제 뭐 이제 오늘 기사 이거 표현이 뭐 야마 이렇게 그 일본 말이고 그냥 핵심. 뭐 그런 거는 잡아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엣지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식이죠. 그런 데는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기자님들 이제 이 시니어들이 더 중요해진다는 근데 얘기지. 저 추세가 예. 직업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공통되게 나타나는 추세예요? 저게 이제 더 심하게 나타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데, 예를 들어? 뭐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조금 더 이게 세게 나타나고 이게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경향들은 보이는 거고. 제가 예. 김영석 작곡가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었는데 오래전에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션 드라마 세션 뭐 그 뭐라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편곡 좀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 이게 이제 그 작업실의 큰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예를 들어 뭐 누구하고 누구가 나오는 드라마의 무슨 장면에 맞는 것을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뭐 이걸 이렇게 편곡을 이 드라마에 맞게 편곡해줘 하면 이건 10초 만에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는데 그래서 그 일이 거의 안 들어오신대요. 조용하게 그냥 들을 수 있는 음악해서 했더니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네. 40 몇 분짜리. 그래서 막 좋아. 근데 듣다가 나 우연하게 댓글 봤더니 그게 AI가 만든 거더라고. 그 음악이. 그 김영석 작곡가님 그때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디 그 음악 이 심사위원으로 위원장으로 가서 무슨 그 작곡 그걸 했는데 1등이 AI 이용해서 만든 거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심사위원들이 고민하다가 네. 그냥 수여했대요. 했대요, 그걸? 했어요. 네. 그러면 네. 그 상을 AI가 받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네, 받는 거? 예, 이제 그것마저도 창의성이라고 인정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가는데 AI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여기서 AI를 활용한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쓰느냐뿐만 아니고 정말 AI 그 활용 범위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거 훨씬 이상 갈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간의 일자리가 싹 없어지고 컴퓨터가 할 것이냐 이 이야기는 제가 젊었을 때 이 자동화가 되면서 은행이며 뭐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교과서에 나왔던 게 이제 숙련의 해체입니다. 숙련 기술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은행도 마찬가지고 현대차의 라인도 마찬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버티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는 결국은 이제 라인에서 그 라인의 현대차 라인의 반장님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없이는 도저히 라인이 안 돌아가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 자동화가 돼버리거든요. 역사책에서 보니까 그 자동차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개발해서 상용화되는 당에서 마부들이 막 요즘으로 개념으로는 데모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일자리 없어서. 네, 네. 그렇죠. 그 20세기 초반에 보면은 예, 이제 마차에서 이제 차로 바뀌는 그 시점에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 보는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그때 다 벌어지긴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차보다 앞서가지 못하게끔 19세기 말인데요. 그러니까 포드 T차 자동차가 1910년에 나오는데 그 전에는 자동차가 마차를 모두 앞서가도록 네. 속도 규제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랬었어요. 그래도 방송 진행자는 상관없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비는 뭐 계속 가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건가요? 그럼 계속 가는 거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AI가 뭐 대신 진행하고 이런 거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평균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도 다 평균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죠. 하지만 평균에 수렴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 그 뭐 제이비 같은 경우는 엣지 있게 하는 거니까 아웃라이어 아니겠습니까? 되게 이상 씨 좋은 말씀하시네요. 너무 많이 하나요? 예.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건- 민망해갖고 네. 끊겠습니다. 방송 개편이 뭐 가까워지는 것 AI가 같아가지고. 일자리를 엄청나게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부가가치가 동일하거나 기업의 부가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100명을 고용하던 공장에서 10명만 고용하고 똑같은 부가가치를 만들거나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9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은 똑같은 수익을 낸다고 보면 그러면 그 90명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이냐. 그렇죠. 유럽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로봇세 같은 게 이런 건데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걸 논의해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 관세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네. 자동차부터 기사 많이 됐던데 일단 지난달에 대미 수출이 한 12% 줄었고 12%. 이렇게 보면 무섭지만 우리가 뭐 미국에만 수출하는 거 아니고 네. 우리가 우리 수출의 20% 차지하는 미국에서 12% 정도 줄었다. 그러니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 관세 영향이 분명히 줄어든 건 대부분 미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이다. 철강 같은 거 50% 매겼더니 역시나 30%나 떨어졌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뭐 3에서 한 14% 정도 떨어졌고 이게 지난달 통계만 그런 거 아니고 그 지난달 뭐 한 두세 달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5% 자동차 관세를 더 맞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고 있다. 네, 분명합니다. 원래 그 이제 큰 기업들은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이전 가격이란 걸 하거든요. TP라고. 그래서 이제 관세가 이제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국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넘긴다.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이 관세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많이 물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이전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2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대신 그러면은 미국 법인의 그러니까 국내에서 남아야 될 이제 잉여가 미국 법인의 이제 잉여가 좀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수출 가격은 조금 유지를 좀 하면서 속칭 출고가를 낮춘다. 출고가를 이제 뭐 이전 가격이라고 하는데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이제 그 관세에 대응을 해왔어요. 미국 소비자가 사는 구매 금액은 똑같게 구매 맞춘다. 금액은 크게 변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제조사는 그만큼 손해라는 손해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2, 4분기 그 현대자동차 그 실적을 보면은 수출은 많이 됐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한국 법인의 영업이익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미국에는 조금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오래 못 버티죠. 일시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오래 못 버티는 거니 이제 이게 이제 가격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수출 같은 것들이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봐야 합니다. 일단 그 15%를 내려주기로 상호 관세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EU는 심지어 제조업 너희들이 내리는 거 보고 내려줄게 이런 조건이 하나 붙어 있고 일본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5%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이제 전부 15%인데 일본은 기존에 했던 거에 15%야 지금 이 논란도 남아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그 경제 재생상이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나?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갔는데 15%를 받아가지고 일본 자동차가 15%와 확인이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죠. 우리만 이제 25%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EU와 일본, 한국, 미국의 차를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파는 차에 50%를 그 사람들이 팝니다. EU, 일본, 한국이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내 뜻대로 되는데 먼저 낮춰줄게, 행정명령 내려줄게. 뭐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처음에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의 관세가 붙기 시작해서 우리가 수출이 줄기 시작했다면 미국 소비자들도 이제 비싼 가격에 뭔가를 사야 하는 게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미국 자동차 협회나 이런 데서 보면 25% 관세를 매기면은 한 차량 한 대당 평균 6,000달러, 그러니까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올라갈 것이고 15% 매기면은 한 4,000달러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시작됐지만 미국도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 쪽 수조가 먼저 많을지 미국 쪽 수조가 끌어넘칠지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뭐 자동차만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도에 50% 매겨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 새우의 90%는 수입해 먹는데 그 90% 중에 3분의 1은 인도산이더라고요. 인도산은 50%. 오이의 90%를 수입해 먹는데 그중에 80%는 멕시코에서 오던데 멕시코 지금 30% 매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버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누가 됩니다. 버티느냐가 이제 그 관건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 되네요. 지금 네. 이제 한 가지 그 변수가 생긴 게 아까 그 관세를 이제 수입업자들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내게 되는데 뭐 1차적으로 내는 거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이제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이제 내게 되는데 이 수입 기업들이 그 미국 그 연방법원 그 뉴욕주에 있는 그 무역 관련된 그 법원에다가 1심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1심을 이겼어요. 네, 그렇죠. 이겼어요. 그래서 이겼고 최근에 이제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항소심도 이겼어요. 네, 맞아요.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 과세 관련된 것과 무역과 관련된 것들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이 경제 관련된 비상 대권으로 이거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취소가 될 그럴 지금 그 문턱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심 법원의 판단이 직접 바로 패스하는 건 아니고 10월 14일까지 일단 미뤄두고 대법에서 이제 판결을 나는 거 보고서 그럼 대법도 만약에 이게 무효라고 하면은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하는 이런 것은 지금 다 없어지는 상황이 해프닝이 이제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미국 그 연방 대법원의 구성이 이제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도 꽤 많고 보수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몇 주 전에 그 한국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거는 법으로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공화당 아니 보수 뭐 연방 대법관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위헌 난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신 분들하고 법리하신 분들이 처음에 이걸 이야기하셔서 저는 그렇지만 정치가 이기지 미국은 대통령 제하는 나라인데 했는데 진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심까지는 그분들이 그 IEPA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특별경제수권법 뭐 특별경제비상수권법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적자로 비상이니까 대통령이 원래 모든 세법은 다 의회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의회가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왜? 국가가 비상이니까. 왜 비상? 너무 적자가 크고 그러니까 관세를 내가 매긴다 했는데 항소법원은 야 아무리 그 법전을 뒤져봐도 대통령이 그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건 없어 해가지고 이제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으로 가면 대법원은 9명인데 6명이 보수법관이고 그중에 3명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 지정에서는 그렇다 해도 이 법을 가지고 합헌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헌재가 없어서 대법이 결정을 하는데 설령 대법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네. 그래? 그러면 의회에서 그러면 만들면 되잖아. 해갖고 지금 상하원보다 지금 공화당이 다수잖아요.
의회에서 다시 또 시도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미 이 법을 이 의회가 그렇게 한다면 이 법을 안고 의회를 통해서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강력하게 이 법을 밀어붙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편법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의회라고 한다면 공화당 의원 중에 네. 또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따라서 입장을 복잡해지겠죠. 달리하는 의원들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럴 거면 빨리 해달라. 그래서 이제 내년 초쯤에 대법원 결정이 날 것 같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진짜 이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그동안에 받은 관세까지 물어줘야 되는 토해내야 되나요? 그럼요. 네.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고 그거 아니어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이걸 이용 저걸 이용해서 하겠죠. 워낙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쉽사리 그걸로 해서 일단락된다 이 관세 전쟁이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리사 쿡이라고 연준 의원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임해 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지금 이 항소심 이 판결 나고 리사 쿡 해임하면서 국채 금리가 또 슬금슬금 올라서 30년물이 지금 기어이 5%에 또 갖다 붙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30년물, 프랑스 30년물, 일본 30년물 국채는 사상 최대고 지금 뭐랄까 국제 시장이 불안해진단 말은 그 나라에 돈을 빌려주지 그러니까 그 나라가 너무 빚을 많이 내고 있다 또는 그 나라의 경제가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미국 경제에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다시 움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계하는 게 4월 달에 이것 때문에 전부 유예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미국의 국채 금리도 지켜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제 버티기 게임에 들어갔다고 쳐요.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링거를 꽂아줘야 되는 건데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뭐 지금 정부 내세운 거는 이제 금융 지원이죠 지금. 금융 지원. 금융 지원이죠. 지금 왜냐면 이제 미국 거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관련된 것들은 뭐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일단 틀은 다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생겼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금융 지원을 좀 확대를 하고 그래서 대출이나 보증 규모를 확대를 하고 금리를 조금 내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운영자금 소면 운전자금, 운영자금을 조금 더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한도를 다 이제 올려준다. 그렇게 이제 지금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재정적인 지원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 지원이 들어가요. 왜냐면 정책금융기관들도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뭔가 뭐 출연 출자금들이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그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시드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보증이나 이런 거 쓰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대위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끝끝내는 재정으로 메워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만 이것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래요? 그 우리 언론이 저도 기자지만 우리 언론이 왜 그 지원이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그러면 이게 돈을 주는 건지 대출을 해주는 건지 보증을 해주는 건지. 이번에 나온 뭐 심지어 어떤 기사는 뭐 100 몇십 조까지도 이렇게 200 몇십 조로 보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네, 지원책을 그 보도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대출과 대출 보증입니다. 네, 공적 보증기관이나 수출입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대출을 해주거나 주는 건 아니다. 그다음 이번에 보면 이제 그 대출 이자율도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시중 5대 은행도 거기 참여해서 그렇게 해주는 금액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꿔주는 거다. 그냥 재밌는 게 줄 수가 뭐냐면은 있습니까? 지금 원래 금융위원회는 없앤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물 건너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왜냐 금융위원장도 지금 임명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대행하고 있는 부위원장, 권대영 부위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그 우리 주택시장 좀 불안했을 때 6억 원 대출 그거 주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승진하셔가지고 부위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좀 전화 돌려보니까 금융위원회가 지금 총력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존속을 위해서 공을 세워서 우리가 생존한다. 우리의 그 유용성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입증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권대영 부위원장도 칭찬을 지금 두 번째 했습니다.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지금 뭔가 우리가 생존을 하는 건가? 텐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과감합니다. 지금 과감합니다.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팍팍 그러면 저기 대출 지원 많이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사실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고 뭐 이거는 시장 경제 안 맞고 막 이런 얘기 한참 하시던 분들이 네. 굉장히 지금 과감하게 돌아섰는데 그러다 펑크 나면 어떡해요? 아니 그거는 금융은 예, 또 묶고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게 해도 되는 거야라고 하는 정책 그 사에 정도로?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한데 음. 지금 다른 어떤 경제 부처보다도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달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임죄 있잖아요. 네. 여야가 지금 배임죄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니 이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 그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 이야기하셨으니까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 사실은 이제 이재용 회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사람이 이복현 검사인데 배임죄 없어져야 한다. 근데 배임죄가 형법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가 있고 상법에 있는 특별 배임죄가 있는데 이제 중복되는데 특별 배임죄는 거의 쓰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특별 배임죄 상법은 또 이제 이번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사회가 그 부분도 이제 상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안을 고쳐놨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 주주와 회사 대주주와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은 이 좀 뭐랄까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이복현 원장도 이야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어제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까지도 나라면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나라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폐지 네, 완화가 아니고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일단 상법 배임죄를 건드는 건 그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지냐 완화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입장차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뭐 산재나 뭐 노란봉투법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약진하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그 민주당 이 뭐 대표나 뭐 원내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강성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진도를 지금 쭉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1차 전선을 쳤었는데 그리고 양보안도 많이 제안을 했거든요. 예컨대 뭐 노조법 뭐 개편 관련해 가지고 2조 3조인데 3조는 받을 테니까 2조는 유예하거나 고쳐달라. 노란봉투법. 예. 그래서 3조 뭐 그래서 2조는 이제 그 이 하청업자들이 이제 그 원청에 대한 이제 그 노사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 거고 그것만 조금 뒤로 밀려주면은 우리가 다른 거는 받을 때까지 했는데 우르륵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진지는 밀렸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럼 2차에서는 뭘 할 거냐 그러면은 개정을 받아내겠다. 그 노조법 시행도 하지 않았지만은 개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일단 뭐 하나 뚫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탕이라도 하나 받아야 된다. 해서 나온 게 지금 이 배임죄 관련된 근데 이런 개편 방안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IMS 모빌리티가 있어요. 자,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몇십억씩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세간의 의혹대로 이게 정치 권력의 어떤 사인을 받아서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그 결과는 투자금 회수는 물 건너갔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지금 이거를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상법상 배임죄, 네, 특별 배임죄 여기는 이제 업무상 그러면 배임죄는 상법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지만 큰 차이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상 이 특별 배임죄는 거의 적용이 안 된대요. 제가 어제 이제 검사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 친구 이야기 조금 할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법들이 생긴 이유가 아니 회사 갑자기 계열사를 확 밀어줘요. 계열사를 밀어주는 건 근데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계열사가 힘들면 밀어줘서 다음에 더 큰 수익을 올리면 밀어준 모회사도 이익 아니에요. 그럼 모회사의 주주도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 동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총수 일가의 가족이 그 계열사에 또 뭐 조카가 있고 뭐 이런 게 문제여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걸 다 그동안에 보완을 해서 촘촘히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배임죄를 너무 넓게 적용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대장동 이거에 배임 걸려 있거든요. 그 성남시장 하면서 당신이 이걸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커피
회사를 크게 해요. 이제 커피에 오렌지를 넣어봤더니 맛있어요. 야 이거 되겠다. 근데 내 친구가 오렌지 회사를 하네. 오렌지 좀 싸게 공급해줘. 해서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회사에 큰 손실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손실 났으니까 대표이사 잘리고 그 친구가 하는 회사에 가서 뭐 부사장 같은 거 일하고 있었는데 배임죄로 걸린 거죠. 그러면 충분히 겁니다. 배임죄로 걸어서 당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그러니까 너한테 맡겨놨는데 임무를 믿고 맡겨놨는데 배신하는 게 배임죄인데 맡겨놨는데 너 친구 회사가 이익을 받고 너도 그 회사에 취직했으니까 이익을 받고 회사는 손해를 봤으니 너는 배임죄다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벌당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이 오렌지가 들어있는 커피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의도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싸게 그 오렌지를 납품받았다면 이 아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재계가 우려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을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경영 판단의 법칙이라 그래서 판사들은 뒤에 손실이 난 걸 아니까 처벌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 잘해보려고 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 판례는 미국처럼 거의 다 이런 걸 처벌하지 않고 무죄를 했거든요. 근데 재계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검찰이 배임죄를 가지고 기업을 겁박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계속 배임죄를 남발했기 때문에 기소만 해도 압박이 된다. 상당한 부담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아까 기자님 설명하신 저도 뭐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좀 상식선에서 말씀 드려보면은 이제 그 재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경영 판단 원칙으로 그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빼게 좀 그 이 법 문구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 한정해달라. 근데 제가 아까 IMS를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록 IMS 모빌리티가 자본 잠식이었지만 전도 유망해서 몇 년만 버티면 투자금을 더블로 회수할 수 있다고 나는 경영적 판단을 했다. 이래버리면 어떨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이제 걱정인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름나 이제 금융기관들 그 대기업들이 지금 여기 IMS 모빌리티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들이 다 현안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 현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쪽에 그 의혹도 있죠. 일종의 이제 뭐 뇌물로 뭐 의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형태로 출자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돈이 이제 딴 데로 이제 흘러갔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를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그 이른바 이제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좀 헐렁헐렁하게 해가지고 그 창업주나 뭐 지배주주들은 이익을 보는데 이 기업 전체 이 주주의 이익에는 반하는 그렇죠. 배임행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배임행위를 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완화했을 경우에 이게 경영 판단이다. 내가 경영 판단. 그러니까. 내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IMS 모빌리티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우리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렌트카 대차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 대차해주는 그거의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잘 될 거라고 봤고 이게 여기 렌트카 회사에 다 먹는다고 봤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무슨 지표는 없지만은 나 그렇게 봤다 경영 판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처벌하기 좀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 판단을 그러니까 저기 딱 자로 잰 듯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판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조영탁인가요? 이분 지금 구속이 안 됐잖아요. 기각됐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그 직원들한테 이제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은 내가 투자금을 받았는데 일부는 내 채무 변제하는 데 썼다. 거의 자수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이 판사가 영장 판사가 중대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영장 기각이다 막 이런 사유를 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법으로도 이런 것도 의율이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 완화했을 때 그러면은 이러한 황당한 일을 한 거를 처벌할 수 과연 있는 거냐. 그러면은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형법상 배임죄를 커버할 만한 다른 법안이 보완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아까 상법이 개정돼서 주주들의 이익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상법상에 있는 특별 배임죄는 폐지를 하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무죄 추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손실이 났는지 그러면 아니면 예를 들어 진짜 의도를 가지고 회사의 손실을 뻔히 인지하고서도 이게 이제 목적성 부분인데 일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더군요. 이 배임죄가 있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독일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결과가 그러니까 손실이 확정되고 나서 처벌받는 게 아니고 손실 우려만 있어도 처벌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또 손실이 확정이 돼야 처벌이 되더군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법당국이 경영적 판단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완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여야 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배임죄를 완전히 없애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등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법에 나오고 그다음에 형법에 나오고 그다음에 특가법에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상법하고 특가법을 지금 없애달라는 게 사실은 제게 요청이거든요. 형법상 배임죄는 놔두고. 형법상 배임죄 중에 액수가 50억 500조 커지면 특가법에 적용을 받아서 형량이 확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거 좀 이제 없애달라는 건데 저는 이제 뭐 내가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생기는 문제를 그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이제 늘 그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대사할 게 이제 민사인데 사실 주주들 간에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네가 이상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요거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같이 예컨대 뭐 디스커버리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같이 가면서 이게 논의가 되어야지 한쪽만 폐지하고 끝나는 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든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집단이 피해를 봤어요. 근데 그거 잘못한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 뭐 합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뭐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안 돼 있으니까 징벌적으로 해서 2배, 3배 물려서 기업은 경제활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게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네. 알겠습니다. 짧게 요거까지 좀 짚고 마무리해서 음마 아파트가 드디어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죠. 네. 도대체 몇 년 걸린 겁니까 이게? 음마가 몇 년이죠? 49. 야, 참. 음마가 4,400가구인가 그런데 5,900세대로 용적률 좀 올려줘서 한 1,000세대 조금 더. 근데 음마 아파트 주민들이 뭐 재건축하는 거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궁금한 건 또 이것 때문에 집값이 들썩일까 이게 걱정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공급을 늘리잖아요. 용적률을 많이 올려줘서 한 1,500가구 늘어가는데 1,000가구는 공공이 또 가져가요. 건축비는 물론 서울시가 내면서 그리고 주민들이 한 400가구 정도 일반 분양하면 40억 치면 1조 6천억이니까 계산해 보면 조합원마다 한 4억 정도 서울시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준 거더라고요. 근데 집값은 한 10억 넘게 올랐습니다. 이 사업성이 점점 좋아지면서 한 10억 정도 올랐는데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재건축 활성화해주면. 근데 강남에서 재건축할 때마다 집값 오르지 않았나요? 뭐 오른 다음에 안정된다 이런 말이었나 봐요. 그래. 네. 아니 근데 문외한이 제가 해도 경험칙으로 보면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딘가 전세를 얻어 나가. 그러면 인근 지역의 전세가가 올라가. 그러면서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집값도 같이 올라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 전세값은 다시 전세가는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세값은 쭉쭉쭉 안정이 돼서 나중에 다시 과거에는 우리 15년 전에는 전세가가 집값의 70%였는데 지금 40% 50%거든요. 집값만 올라가서 안 내려가고 전세가는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수요 공급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네. 이제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그거 봐라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빨리 집을 더 지어야 돼 더 지어야 돼 해서 문제는 고루 국토 균형 발전이 되면 좋은데 서울에서 수요가 있는 데만 짓고 또 짓고 하니까 하다가 이제는 뭐 마트도 허물고 테니스장 허물고 수영장 허물고 지금 뭐 CGV도 허물고 이제 교회까지 허물고 강남에 있던 호텔 부지도 허물고 전부 아파트만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결국 다 찰 겁니다. 그냥 구룡 성채처럼 지으면 안 돼요? 다 차고 그것도 높이 올려줘서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시범은 65층 63빌딩보다 높게 짓습니다. 최고층이. 그러니까 거기서 엘리베이터 작동 멈추면 어떻게 해? 그런 거 못 살아본 사람들이 그리고 LCT 100층 넘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문제는
가본 것처럼 말씀하시네. 저 17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작동 중단돼서 걸어 올라간 적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 그 옛날에 꼭 주상복합 안 살아보신 분들이 그렇지. 저 청국장 냄새 한 달 동안 안 빠진다는데 그렇지, 전혀 그런 그렇지. 일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런 일 없는데 너무 과밀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과밀하게 서울에 아파트를 지으면 지금 지방 아파트들은 이미 비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너무 공급론에만 선진국의 어느 선진국이 이렇게 그 핵심 도시 코어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수도에 아파트만 짓나 이런 건 캄보디아 프놈펜 가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네. 참, 오래되긴 했죠, 이 아파트가. 해야죠. 그리고 제가 기부채납 많이 올려줬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음마는 보는 눈이 많아서 목동이나 이런 데보다 주민들이 기부채납으로 많이 공공기여라 그래서 네. 많이 내놔서 음마 아파트 분들은 조금 억울하긴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줬다 뺏으면 더 화나거든요. 네. 이거 뭐 여담인데 이 음마 아파트가 그 우리 이 부동산 관련된 세제의 아주 대표적인 이 뭐라고 할까 중심축에 있습니다. 왜요? 아파트가 이제 2000년대 이제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아파트가 막 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재산세를 먼저 올렸어요. 재산세를 먼저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재산세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땅하고 건물하고 나눠서 과세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를 올리니까 음마 아파트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음마 아파트 건물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그렇지. 건물 자체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또 음마 아파트 특징이 뭐냐면은 지분이 좀 작아요. 가구당 이제 땅 지분. 땅이 별로 없어. 생각해보면 땅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재산세를 막 올렸는데 강북에 새로 짓는 좀 가격이 많이 당시 많이 안 나갔던 아파트 재산세가 음마 아파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 문제 있다. 예. 음마 아파트가 가격이 한 2배 정도 되는데도 이게 음마 아파트가 건물이 오래되고 지분이 작으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은 안 되겠다 합쳐 일단 그 건물하고 땅하고 이제 합쳐서 거래가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꿨었어요. 근데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이게 음마 아파트가 그럼 세금 많이 낼 거 아니에요? 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가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송파, 서초가 뭘 했냐면은 이른바 그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줬습니다. 그렇죠. 니네 이렇게 세금 많이 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50%로 깎아줍니다. 깎아주니까 오히려 또 지방이나 강북이 또 세금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종부세. 종부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천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 중심에 음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옛날 한보 본사가 한보가 지었잖아요. 그렇죠. 정태수 회장이. 그 한보 본사가 사옥도 그 앞에 있었잖아요. 네, 그 상가에 거기 있었죠. 이제 그 역사로 사라지네요. 네. 이제 그럼 이제 금마가 되는 건가요? 이미 많이 올라서 한 10억 거기 31평 2개 평수밖에 없는데 큰 평수는 12억 정도 올랐거든요. 1년 동안. 네. 이제 그라프마 이제 금마도 아니고 금강마. 그죠? 다이아. 그러니까 이것만 한번 청취자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정말로 이렇게 해서 공급을 늘렸는데 정말 그게 집값이 그러니까요. 잡힐까? 예. 네. 정말 공급이 부족한가? 그러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토지 공급이 충분해서 더 이상 택조법을 하지 않겠다. 신도시 공급 않겠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최경환 부총리가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럼 우리는 왜 집을 안 샀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집 문제만 좌절한다는 이야기는 참 오래된 얘기죠. 벌써 그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